안녕하세요. 네, 김만권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모이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2025 탄소 중립 그린 마을 그리고 고도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광주광역시 북구가 이제 주도해서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기후 돌봄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발표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께 알려드린 다음에 우리 광주 북구청장님, 이제 문임 북구청장님의 말을 통해서 이제 정말 광주 북구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현해 왔는가, 그리고 기후 시대의 돌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맡은 부분은요, 지역과 이제 주민이 함께 만드는 회복힘, 기후재난 안전 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실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번 새 정부가 내세운 시대적 과제입니다. 항상 정부가 만들어질 때마다 자신의 어떤 시대적 과제, 그리고 국정 과제 계획을 내놓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23대 국정과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123대 국정과제의 시대적 과제, 전체를 아우르는 시대적 과제를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보수의 선진화와 그리고 진보의 복지국가 담론은 현 한국 사회가 직면한 AI 혁신과 그에 따른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대,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인구위기, 초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가속화 등 시대적 문제 해결의 한계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어떤 일을 해왔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 세 개죠. 하나, 기후, 인구, 디지털. 이게 분리는 안 돼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세 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 국정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아주 중요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기후변화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을까? 여러분 다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아마 해마다 똑같은 뉴스가 2022년부터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여름이 제일 덥다라는 기사죠. 올여름이 맨날 제일 덥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3년 기사, 2024년 기사, 2025년 기사 다 마찬가지로 요 똑같은 제목으로 뜨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2072년에 이 추세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2072년에 50년의 기록을 돌아오면서 2022년이 제일 시원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상태가 이제 좋지 않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미국의 나사가 2024년에 이제 자료를 하나 내놓는데요. 자기들이 6월에 이게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2024년 5월을 측정해 보니까 자기들이 기온을 측정했었던 1880년 이후에 쭉 이거 모든 5월을 통틀어서 가장 더웠던 5월이더라라는 기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또 중요하네요. 이거는 뭐냐면 2023년 7월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2023년 7월에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지구가 열을 머금고 있는가. 그런데 그게 2024년 6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훨씬 더 지구가 빨갛게 변해 있는 거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2024년에도 정말 더웠다라고 하는 자료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이게 1880년부터 쭉 찍은 기온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쭉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 끝에가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5월까지거든요. 2023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빼놓고 제일 높았죠.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제일 높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뭔가 큰 변곡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좀 위협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2024년 같은 경우가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약간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전 들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1년에 평균 열대야 수가 6.6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2024년에 보니까 24.5일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잘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폭우, 폭염 뭐 이런 모든 변화에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상태로 현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제 7월에도요.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올해 7월 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워밍 시대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 시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 지구가 펄펄 끓는 보일링의 시대. 그러니까 열대화의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되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뭐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돌이켜 보면 이 기후 변화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됐던 게 1972년에 있었던 유엔 회의였었거든요. 그때부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기후 변화 환경 문제가 이렇게 일찌감치 국제사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을 이야기하겠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제일 실감이 안 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빨리 문제를 제기했으면서도 가장 대응을 못했던 문제? 예, 상당히 이제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기후 변화가 현실화되고 많은 국가가 이걸 염려하고 하면서 2015년에 195개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이 파리 기후 협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요. 우선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노력하자라는 이제 합의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이 1, 2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실제로 20세기 평균 기온하고 우리 소빙하기 때 이때 17세기 때 제일 낮았던 때가 1670년 정도라 그러거든요. 이 해에 우리나라도 경신 대기근이 옵니다. 이제 기온이 낮으니까 비가 안 내리죠. 그러면서 우리도 대기근을 맞았는데 근데 이때가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0.8도 정도밖에 낮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도 정도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실제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라는 이제 그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자체를 좀 들여다보면 불도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 사례를 들어드리는 건 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났었는데요. 이때 취재한 기자들이 일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홍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홍수를 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홍수였는데요. 2022년 6월부터 비가 내려서 3개월간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국토의 행정구역의 75%가 물에 잠기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재민 수만 3천만 명이 넘어갔던 말도 안 되는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왼쪽 사진이 인공위성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비가 내린 이후의 사진인데 국토가 이렇게 잠겨버린 거 이제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다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마을을 덮칩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파키스탄 전역에 내린 폭우로 강우량이 예년보다 6배가 많아졌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홍수가 났을 때 저 동영상에도 사실은 실려 있지만요. 파키스탄의 기후변화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후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인 선진국이 배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곳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제 파키스탄의 이런 전례 없는 홍수가 기후변화가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했었는데 실제로 파키스탄에 비가 내리기 전에 5월 달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물이 엄청나게 이제 증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6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정말 끔찍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주요 원인이 탄소 배출이잖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들여다보면 탄소 배출량과 비례하는 변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득. 소득이 높을수록 탄소를 많이 이제 배출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마치 옛날에는 파키스탄처럼 뒤에서 쫓아가면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다가 우리는 그래도 발전하고 니네들이 미리 많이 배출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우리가 배출할 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산업화 이후에 축적된 탄소 배출량을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세계 10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실제로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비가 내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파키스탄의 예를 들어드렸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 파키스탄이 바로 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몬순 기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몬순 기후 지역은 뭐냐면요, 여름에 이제 쉽게 육지가 달아오르면서 물이 증발하고, 그러면 공기가 뜨고 나면 그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데서 공기가 들어와서 메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안에 접해 있는 지대가 많아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여기를 메우거든요. 바다에 좀 더 시원한. 그런데 이 바다도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해수면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7% 정도의 수증기를 더 머금고 들어온답니다. 근데 지금 해수면이 보통 3도에서 4도 정도 올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아마 동해에 최근에 가시면, 동해 바다에 발 담그시면 하나도 안 시원해요, 여름에. 뜨뜻미지근한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동해도 해수면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3도 정도 높아져 있다고만 해도 이게 한 20% 정도 더 머금고 들어오고, 그리고 여름에 온도가 더 뜨거워졌으니까 내륙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은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정말 폭탄 비가 내려서 이제 폭탄이 되는데, 그 폭우들이 내리고, 그래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들의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2022년에 여러분 아마 그 강남역 잠긴 거, 강남 일대가 다 잠긴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때 이 강남역 일대에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역 일대, 2호선, 신분당역 일대 전부 다 뭐 침수가 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비가 오는데 퇴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책 세운다고 나가가지고 거기 반지하 이런데 다 침수된데 거기 구경하듯이 들여다보고 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았던 거 아마 여러분 이제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이 경계를 단단히 하겠다, 이제 다 이거 침수 안 되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023년 7월에 또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 일대가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로 침수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던 사건이 이제 뭐 이 무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강남역에 2022년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전에 강남이 보통 이제 지대가 좀 낮아서, 서울에서 있는 지대가 좀 낮아서, 그리고 여기 또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제일 부자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미 이걸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제가 원을, 언니라고 썼네요, 원을. 아니고요, 원입니다. 예. 원인데, 이미 2022년에 이런 상황이 대비해서 1조 4천억 원을 부은 상태였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것들이 개선 시기가 2015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계산할 때 지난 몇십 년간 내린 비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88mm에서 90mm 정도를 방어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당 141mm가 이제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그 기후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죠? 이렇게 1조 4천억 원을 넣어놔도 대책이 안 서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제일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제일 부자 동네도 이렇게 취약하다면, 그죠?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동네는 훨씬 더 취약한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난을 연구해 보면 재난 피해가 이제 명확하게 소득이 낮을수록 피해가 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소득과 비례한다고 한다면 그 탄소 배출로 인해서 재난이 되었을 때 그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을 맞는 비율도 들여다보면 비례하는 변수 하나가 딱 소득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득이 낮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게 옥스팜에서 내어놨던 자료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 세계 1%가 전체 탄소의 15%가량을 배출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탄소의 52%, 그리고 중산층 40%가 전체 탄소의 41%, 그리고 하위 50%가 전체 탄소의 7%를 배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이건 뭘 보여주느냐? 기후변화는 탄소를 배출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죠? 문제를 만드는 집단이 따로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집단이 따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의의 문제에 해당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하나의 협동체라고 하면 그 협동체계 안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너무 많이 얻고 있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면 그건 협력체계 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을 합니다. 부정의를 교정을 한다 그러고 대책을 세우고 여러 다른 많은 대책을 만드는데요. 기후변화야말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이가 따로 있고 피해를 입는 이가 따로 있는,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정의 차원의 문제다 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가 현재는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기후돌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인체나 소의 신체, 토사에 휩싸이거나 태풍에 산산조각이 난 주택가 가구, 몇 시간 만에 거주지를 잃고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되고만 인간,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으로 쓰러진 건설 노동자의 신체, 기후재난 상황 속에서 취약해진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런 각양각색의 몸들은 즉각적인 돌봄 노동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기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후재난 상황, 나아가서 빈번한 기후재난이 예상되는 우리 시대의 위기에 요청되는 이런 돌봄을 기후돌봄이라는 용어로 표현해보자라고 하면서 기후에 대한 이제 기후돌봄이라는 용어를 실제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돌봄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삶 또는 자기 실현이 어려워진 인간, 그리고 비인간 약자들, 그리고 기후재난 상황에 처해 취약해진 인간, 비인간 존재들을 돌보는 일을 뜻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후돌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실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후돌봄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회복력이라는 개념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실제로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회복력이 물리학적 개념인데 이 물리학적 개념이 이제 다시 사회 분야 이런 데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해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재난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단지 그렇게 그냥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그 이전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를 견디는 게 아니고요.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후 변화 같은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적응하고 발전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사회 시스템 강화, 생태계 보호 같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 회복력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걸 실현하는 주체를 상상해야 되는데요. 이런 위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 주체를 늘 국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아마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국가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었지만 팬데믹 시대 때 우리를 보호하는 주체로서 정말 우리 가까이 옆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주체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지역자치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시대 때 정말 우리 중앙정부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정말 지방자치단체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존재감이 그렇게 셌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이제 지역 자치체의 존재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건 뭐였느냐?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어내는 지역적 능력을 누가 보여줬느냐라고 했을 때 지자체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위기가 오면요. 지역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더 잘 보살피는 것 같아요. 국가가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위기에 대응할 때 지자체가 보조를 맞춰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또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 모든 국가를 들여다보시면 포퓰리스트들 특히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미국에서 트럼프의 그리고 브라질 보우소나루 이런 사람들이 다 잡았을 때 이 포퓰리스트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제도적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능력이 없으면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적 능력을 갖춘 지역 정치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호의 주체로서 저는 지역 자치체가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이건 떠드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실제로 발표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위기 대응에 지자체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었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도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먼저 제안되었던 경남연구원 쪽에서 제안되었던 제안인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기 대응 방법으로서의 어떤 주민 자치 그리고 지역 자치체의 역할 이런 데에 우리가 이제 사실 지자체와 주민자체는 서로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지역 자치체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위기에는 더 작은 단위의 제도적 능력을 갖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 자치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민 참여를 더해보자. 왜? 실제로 지역 자치체도 진짜 자신들이 필요하고 자기의 행정력을 써야 할 때가 어딘가를 또 가늠해야겠죠. 그걸 가늠할 때 결국 그것이 어디라는 것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집단 역시 저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했었던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도로 여기를 보수해 주세요. 저기를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다 실제로 했던 거죠. 사회 인프라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디에 돈을 쓸지를 결정해 줬던 사례고 유엔이 가장 잘 되었던 소위 말해 가버넌스의 형태, 그 정부와 주민들의 협력 형태로 선정했었던 사례가 바로 이 주민 참여 예산제고 우리나라도 제도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잘 안 움직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주민의 참여를 우리가 더해보자. 그래서 기후가 만드는 재난에도 주민과 지역 지자체가 이제 결합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개념을 초기 개념을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이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유명한 개념이 지구민주주의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지구민주주의가 우리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의 초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환경부를 이런 철학에 기반을 해서 이제 실제로 만들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단위가 저는 마을과 지역이라는 것들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위기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돌봄의 힘이 되는 지구민주주의 첫걸음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광주 북구 탄소 중립 그린마을이 아닌가.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요. 광주 북구는 2020년에 기록적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치구 최초의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플랫폼, 순환도시 플랫폼 이음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광주 북구는 이 기후 돌봄 지구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 광주 구청장님을 모시고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후락하게 이어지면 되게 좋을 텐데. 잠깐 나가셨다가 또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바로 이제 광주 북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이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 북구청이 굉장히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런 행정을 되게 많이 해오셔 왔고요. 요번에 이제 이따가도 이제 토론회에서 참여해 주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는 그런 사례로서 좀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제 글로벌 데모크러시라고 하는 게 지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데모크러시,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이 지구적 차원에서 내려지면 행동은 지역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를 지역에서 실제로 담당해주고 계시는, 제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또 한번 불렸던 분이기도 합니다. 북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오늘 좋은 그 헬식 칼리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만곤 교수님께서 우리 탄소 중립이 어쨌든 그 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기후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도 해야 하면서 기후 돌봄 이렇게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 북구의 쪽 제가 7, 8기 이렇게 공약으로 그동안 좀 해온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탄소 중립은 이제 기술이나 산업 또 중앙에 제도적으로 그동안 보완해 왔습니다만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역이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행정 조직보다는 생활권 중심으로 우리는 그 북구에서 지금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기후 위기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활 속의 위기로 체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 배출, 또 이렇게 자원순환 문제로 되고, 또 침수, 폭우, 또 여러 가지 재난의 그런 현장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제 고령자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돌봄과 안전의 문제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생활 밀착형 그 체감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탄소 중립이 우리가 그 2045년이라든가 이런 성과 관리, 목표 관리를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그런 목표 관리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에서 이렇게 공동체 회복과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는 없을까 출발을 한 게 우리 북구의 탄소 중립 그림 만들기 마을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가 같이 어떻게 회복하면서 그 돌봄이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단발성 이렇게 캠페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도나 조직 또 주민의 참여 이게 한꺼번에 같이 설계된 정책적인 실험을 7, 8기 이제 22년부터 이거를 출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 조례도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한 이렇게 만들면서 2045년 정부 계획에 맞춰가지고 목표 관리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법정 동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출발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생활권이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주민들이 같이 중지가 모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의제도 발굴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주민자치의 중심보다는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그 우리 독림동 우남 1, 2, 3동 지역인데 동군역이라 하는데 생활권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가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27개 동입니다. 그래서 6개 동으로 나눠가지고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생활권 중심으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7개, 27개 중 6개 권역을 해 나가면서 주민이 지역 문제를 정의를 하고 또 여기서 어떤 그런 공공의제도 선택하면서 주민이 실천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단순한 참여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는 1039명의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수기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의지를 한번 발굴해보자 해서 종이팩 올바르게 배출하고 모으기 이게 공동 과제로 이렇게 그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수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하지만은 주민들에게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이렇게 더 탄소 중립에 대한 의견들이 더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주민의 실천으로 탄소 중립이 많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민 의식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들은 이런 주민 참여가 상징이 아니라 수치와 구조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27개 동에 6개 권역, 또 권역별로 10개 이상 60개 공동체가 연대가 되고, 또 650명 이상이 참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의제도 이렇게 종이팩이 더 발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협력 기관들이 숫자도 23년도에 17개, 24년도에 103개소, 25년도 올해는 139개소 굉장히 더 많이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같이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그 의제들은 그만큼 주민들이 다 원해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지역의 결집력이 훨씬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이팩 수거량도 24년도에 7.8톤, 올해는 13.8톤인데 우유팩 1리터 기준으로 62,000장. 이게 20년새 나무 276그루의 보호 효과가 있는 그렇게 정말 그 주민들이 한 분의 그런 정성이 그 실천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는 권역별로 오늘 뭐 토론제에 참석하신 코디네이터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데이터 관리도 해가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포럼이라든가 민간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중간 조직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체들하고 중간 조직에서 많은 손을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 운영 모델을 구축해서 이제 더 중요한 변화가 이제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 의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또 이제 이게 권역별로 일상 활동으로 정착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마을 안에서 이제 공동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아까 우리 김만근 교수님 말씀하신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돌봄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 이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는 있었습니다만은 동시에 드러나는 한계는 성과가 축적될수록 한계가 분명해지는데 이제 공공 의제가 이렇게 탄소 중립에만 머무를 것이냐, 이제 다양한 또 의제들이 또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협력 기관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중간 조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또 한계에 이제 봉착이 되고 또 탄소 중립 실천과 우리 아까 김만근 교수님 말씀하신 재난 안정 대응 문제라든가 돌봄 체계가 같이 우리 탄소 중립하고 따로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같이 한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 탄소 중립에는 고도화 문제가 단순한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정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년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될 만큼 그때 이틀간 830mm 정도가 왔거든요. 630mm 정도. 근데 이번에는 하루 강수량으로 최대 170mm 더 왔기 때문에 460mm 정도. 그래서 그 두 번의 큰 피해를 입으면서 어쨌든 이번에는 재난이 이제 뭐 괴물 폭우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붙여서 그 기상청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이상 기후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지금 어쨌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신안동이라든가 정말 그 피해가 많은 지역들을 보니까 그 10시 반이나 이렇게 해서 호우 경보
머리 떨어지고 하는데 1시 정도 되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인명피해를 담당하는, 구조를 담당하는 경찰서나 또 우리 직원들이 접근이 안 될 정도 되니까 이게 행정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기상청도 광역 예보가 있고 지역 예보가 있고 또 동네 예보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동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청사를 하나 좀 이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지으면서 이 지금 있는 그 상황실을 그대로 이전을 하는데 그 돈을 좀 아껴가지고 그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 좀 어떤 침수라든가 재난 취약 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각 우리도 상당히 넓은 지역인 27개동이나 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그 동네 예보와 동네에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에 좀 AI를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이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여 줘야 하는데 아까 뭐 주민자치회도 있고 뭐 자율방재단도 있고 이제 거기서 우리 탄소 중립을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과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동네에 그런 재난에 대비한 그래서 탄소 중립이 이제 이런 또 돌봄까지 또 이번에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 굉장히 피해가 크게 났는데 동문권역 같은 데는 뭐 나 토론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안동 같은데 피해 많은 지역에는 그 이분들을 이재민 할 때도 같이 도움을 주시고 물론 이제 관공서에서 북구청에서 뭐 선도적으로 뭐 지정도 이재민 장소도 지정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나중에 이제 복구할 때 뭐 이렇게 그 이번에 도배장판을 특별하게 더 저희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자원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때 같이 자원봉사도 참여를 해주고 그래 빠른 속도로 아마 그때 한 전국적으로 7월달 그 괴물 폭우에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한 15개 이상 특별 재난지역 지정된 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그 돌봄 또 이제 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빨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이제 그때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에서 전국에 3위인데 전국이 자치구가 69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그 최고 수위를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촘촘한 그런 사회 안전망, 어쨌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북구의 돌봄이라든가 경제, 참여의 정책이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생활권 기반으로 한 지역 회복력을 구조로서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권별로 기후, 환경, 안전 돌봄 통합 체계를 점검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또한 주민 투표에 대한 공공 의제도 지금 우리 탄소 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더 많이 다변화를 가져서 필요한 것들을 수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의제해서 더 발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런 그 기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중간 조직이 우리는 그 마을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간 지원 조직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그 실제 있는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탄소 중립 그린 마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돌봄이라든가 이제 이런 대형 대세들이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방향은 지역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김만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스스로를 이제는 중앙 정부나 그 또 지방 정부에 너무 또 이렇게 많이 뭐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다 돼야겠죠. 어쨌든 재난 지역 이런 게 지역 주민들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초기 때 이제 정부에서 중앙이나 지방이 손이 미치지 않는 극격한 재난이 왔을 때는
지역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런 부분을 초기 대응을 해주고 또 지원 조직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재난을 그렇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델을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히 지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대비한 지역에 대한 자생적인 조직들을 탄소 중립 모델과 같이 썼고 또 거기도 부족하면은 또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자생 조직들하고 같이 묶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가면서 또 어떻게 손을 더 넣어서 할 것인지는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 내에서는 이제 기초단체 뭐 광역자신 용어로 쓰질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을 확고한 그런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방 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지방 정부는 그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고 무한의 책임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민들의 자생적인 부분을 주민들에 돌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하면서 지방 정부는 그 예산과 행정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과 그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탄소 중립 그린 마을 만드는 사업이 어쨌든 그 일반적인 그 기후 보호 측면을 떠나서 이게 정말 그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 또 돌봄의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어지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면서 앞으로 더 우리 그 예상되는 기후 재난에 우리 모두 국민들이 그 행동 요령도 잘 파악하시면서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 또 지방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북구가 열심히 그런 모델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까지 잘 들어봤고요. 아마 이제 토론해 주시는 분들께서 구체적인 경험까지 이제 공유해 주실 거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구청장님이 직접 정리하신 내용인가요? 이렇게 상당히 훌륭하게 그 한계와 성과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보통은 한계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한계 지적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표자들 중심으로 모시고 토론자들까지 모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2부 체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아까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김만근 교수님과 두 번째 발제해 주셨던 문인 북구청장님 외에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한 분은 주민자치 회장이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주민자치 회장이신 양홍규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홍규입니다. 예. 자,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린마을 동운권역의 이제 사무국장 을 하고 계시죠? 허승희 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시 소개 안 드리게 드렸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제가 앉으면 맨날 양쪽이 이제 싸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런 건 아니고 되게 구체성의 정도에 아마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제일 높은 추상 수준, 그다음에 구청장님 수준, 주민자치회 수준, 그리고 활동 수준에서 이렇게 쫙 그 구체성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구청장님도 잘 말씀 주셨지만 이게 생활권 단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지역이 되게 지금까지는 되게 자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행정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생활은 사실은 다른 포괄 범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거를 이런 문제의식으로 생활권으로 재편하는 거 되게 좋은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한계는 과연 이제 이 의제가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가, 주민참여 형태로. 예, 그리고 행정은 여기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세 가지 문제의식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은요, 양홍규 회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먼저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용동 주민자치 회장 양홍규입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주민자치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주민자치 회장입니다. 저희 신용동이고요. 간단히 신용동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인구가 32,000명이고요. 동으로 분동된 지 한 6년 됐습니다. 아주 신생동이고 아파트로 이루어진 98.5%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네. 동장하고 다른 거죠. 틀리죠. 여기 아마 여기 방청객 분들도 어느 동에 지금 소속돼 있을 거예요. 그 동에 보면은 주민자치회가 있을 것이고 동장이 있을 것이고 행정이 있을 것이고 근데 주민자치회는 여러분들의 그 대표 여러분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멋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네, 저희 북구는 27개 동이고 6개 권역으로 아까 드렸듯이 6개 권역 중에 제가 그 건양시인이라고 건국동, 양산동, 신영동 3개 동이 한 권역이 됐습니다. 인구는 10만이 좀 안 되고 9만이 좀 넘고요. 같은 그 지역 에리어 살기 때문에 같은 권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거든요. 원래 한 개 동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3개 동으로 분리가 됐고요. 저는 26년 그 건양신 그린마을 만들기 이제 회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저 주로 한 내용은 3년 전만 해도 4년 전만 해도 저희 뭐 탄소 중립, 뭐 그린마을 피부로 많이 안 와닿았습니다. 물론 해야겠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주민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지구가 더 뜨거워져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주민들 의식 전환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는 계획을 가졌고요. 종이팩 수거, 플로킹, 뭐 채식 캠페인, 아나바다 장터, 뭐 의식주 탄소 중립 관련 의식주 교육, 그리고 주민자체와 마을 공동체, 학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참여를 하였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주민들한테 의식이 많이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주민들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저희부터 솔선수범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주민들도 점점 따라오고 있는 걸 실정했고요. 또 학교 저희 동네가 상당히 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와 또 연계를 했고요. 결정적인 거는 올해 여름에 저희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탄소 중립이 형식이 아니구나. 진짜 정말 우리들 삶에 이제는 왔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라는 거를 직접 저도 느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기후 돌봄은 이제 기후 재난으로 취약해진 기후 약자들 존재를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함께 돌보는 체계를 돌봐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건양신 그린마을은 이미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복된 만남과 신뢰를 통해서 생활 실천 매개체로 형성되고 돌봄 감수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초기 단계의 기후 돌봄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소 중립 그린 마을이 기후 재난 대응의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행정 중심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 서로가 소통하는 그 마을 단위가 가장 촘촘한 기후 재난 대응 단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가 저희가 3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주민 주도형 기후 돌봄은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그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주민 자발성에만 의지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통장단, 마을 활동가들이 인력과 체계로 공식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탄소 중립 그린 마을이 기후 재난 안전 돌봄 마을로 단계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리라 저희는 3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기후 재난 돌봄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북구니까 북구 차원에서 기후 돌봄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이번 여름에 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저도 친구가 옆 동에 살아서 걱정해서 그 동을 진입을 했는데 진입 자체가 안 됐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아주 긴박했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 자체 스스로가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그 상황에 놓였거든요. 서로 외부가 진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기후 재난 안전 방송국을 한번 설립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과 초기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고, 마을 권역 단위 기후 위기 안전 방송국을 설립하면은 방송국을 매개로 주민 간 소통과 연대가 더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은 좀 이따가
잠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구체적인 질문은 좀 네네네. 이따가 이제 묶어가지고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예. 그럼 제가 맺은말을 말씀드릴게요. 매진말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밌을 네네.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통반장하고는 다른 시스템에서 주민자치회로 하시는데 이게 저는 약간 농담식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주도권 다툼 같은 건 없으십니까? 예. 당연히 예. 있죠. 예. 그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장단도 있고 뭐 새마을회, 분여회, 방범대 엄청 많아서 한 10개, 10여 개 이상 될 겁니다. 어느 마을이나. 예. 당연히 주도권 다툼이 있죠. 근데 정말 잘 되는 마을은 슬기롭게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 마을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역시 주도권 다툼을 진행 중인 동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좀 더 괜찮은 동네는 그걸 뛰어넘어서 온 마을이 하나가 된 동네가 있을 것이고요. 예. 좀 당연히 그 주민자치나 어느 단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민자치는 예를 들면 큰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어느 단체인지 와서 같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요.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저 관변 성격이 나니까 다른 자생단체끼리 좀 마찰이 좀 안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다 주민자치로 들어오시거든요. 예. 좀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포용하고 저희들 20시계도 작년에 전체가 다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갈등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없어지고 물론 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회장님들이 잘 하시면은 잘 화합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예. 이게 저 화합하는 자녀들을 보는 아버지 같은 얼굴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자치회 체계로 다 바뀌었군요. 예. 되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하네요. 이게 더 재밌는 질문도 몇 개 더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되게 드문 사례인 예. 느낌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도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때 법적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면서 되게 실망스럽게 이제 그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그 안에서 만들어질 때 예. 그게 상당히 많은 다툼과 막 혼란과 이런 게 만들어져서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엉망진창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 얘기 안 하실 거죠? 예. 광주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재미난 얘기들이 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토론자 말씀을 일단 듣고 이제 막 좀 더 펼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음의 사무국장이십니다. 허승희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 앞에 예쁜 이 인형 보이시죠? 제가 오늘 이걸 우리 북구 마스코트가 여기 와 있네 했는데 보자마자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이 마스코트 이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반가웠는데 막상 저게 뭐였더라 물어보면 말을 못 하겠더라. 네. 예쁘죠. 예. 예. 사실 공모를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또 이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 북구의 구목이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거는 느티나무 요정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위에는 꼬마 요정. 예. 그래서 북구 부부입니다. 북구 부부. 예, 북구 부부. 예. 부부가 몸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근데 이게 아까 애칭으로 북구 이러던데. 예.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아니, 뿌띠 북구죠. 뿌띠 북구. 맞죠? 예. 북구 부부. 예. 예.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화폐를 100억을 6일 만에 저희들이 소진을 했는데 물론 가맹점도 이렇게 많이 2만 개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북구 부부의 북구하고 화폐의 머니 그래 북구머니 그것도 공모를 했거든요. 북구머니. 네. 그래서 굉장히 이름도 좋다 하고 북구머니 하면서 꼭 이런 우리 북구 부부의 캐릭터를 항상 주민들께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 이게 요정 부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느티나무. 저는 위에 있는 게 새인 줄 알았는데 새 이미지가 있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확실한 정통설인 거죠, 지금 말씀 주신 게.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해달 요청을 받으면서
잘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오면서까지 토론 발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과연 북구 탄소 중립 그린 마을 만들기 지원사를 어떻게 소개를 하지? 그리고 한계점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지? 했는데 청장님의 발제와 김만곤 박사님의 발제를 딱 듣는 순간 아, 바로 이거야. 좀 해법을 찾게 됐는데요. 제가 참고로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은데 북구 탄소 중립 그린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처음으로 시작한 동운권역 오남 1, 2, 3동 독림동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자랑하는 자리도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계점을 극복하고 돌봄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탄소 중립 그린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딱 이걸 책임을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라는 생활 밀착형이었어요. 주민주도요. 행정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게 고민이 되면서 서로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라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어떤 것을 찾아갈 건지 여기서 종이팩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서 모으기가 나왔는데요. 자원순환이잖아요. 에너지 모든 정의가 있는데 가장 주민 실천이 뛰어난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종이팩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여 않는 것도 많은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분명히 재생벌법 재활용 이율도 높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실전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면 북구에서 각 다른 구와 다르게 특별한 자원순환 정책을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종이팩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모으기였었고요. 그게 저희 마을에서 시작을 했고 공공의제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될 때 정책에서 제일 고마웠던 게 뭐냐면 주민 참여형 실천을 기다려 주셨어요. 먼저 행정에서 이걸 해. 지시형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올해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가졌고요. 북구 순환도시 플랫폼 이음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도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행정에서 무엇을 지원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원순환 실천을 너무 잘하고 어떻게 이걸 정책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줄지 기반으로 만들었던 게 올해 플랫폼 이음이었어요. 근데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광주에 7월달 폭우 엄청 내렸잖아요. 제가 고민했던 게 파리 15분 도시처럼 이 15분 돌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15분 도시라는 것은 소비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내가 걸으면서 마을에서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고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에서 하나의 통일된 매뉴얼이 아니라 지역별, 마을별 매뉴얼이 달라야 되는 가장 큰 문제였었죠. 왜냐하면 마을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탄소 중립 그린 마을 만들 지원 사업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데이터를 구축해주고 있으니까. 실외로 저희들 종이팩 전용 수거 차량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구축해서 운영 시스템 돌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팩 화장지로 다 교환이 되고 있고. 이 정도면 정말 큰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종이팩 올바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책적으로. 근데 북구에서 처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건 진짜 박수 쳐드릴 만한 생각이 들고요. 근데 15분 도시가 돌봄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시범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장님께 우리도 이젠 기후위기 시대, 아니죠. 이제 기후 돌봄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돌봄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많은 것들 궁금하지만 뭐 나중에 토론하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저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또 질문 주셔서 또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이거 이어갈 텐데요. 이게 아까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박수 쳐야 된다. 이러면 잠깐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수를 치시거든요. 예, 되게
어쨌든 뭔가를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활동가들은 보통은 열심히 활동은 하시지만 내 이상이 실현이 안 되는 경험을 맨날 하시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대신 이제 질문을 바로 이제 주신 게 과연 어느 정도가 행정과 제도가 해줘야 될 일인가, 예, 뭔가 그 의견을 여쭙고 싶다라고 말씀 주셔서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 주시죠. 우리 허승희 국장님 말씀대로 마을 활동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의 그 정책과 소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해 줘야죠. 어쨌든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중간 조직들이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또 우리 그 구청에서 해주고 또 우리가 좀 힘드는 거는 또 시청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지금 그 주민들의 자율 의사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간 조직이 아까 여러 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후 돌봄 또 기후 재난 대응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재난이라는 게 아까 우리 허승희 국장 말씀대로 다 지역마다 어떤 데는 짐수에 대한 문제 어떤 데는 산사태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지역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붕괴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그 마을별로 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대응해 나갈 것이냐. 물론 모든 책임은 어쨌든 헌법에도 그 재산과 그 생명은 어제 국가하고 지방정부에 지휘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별로 초기 대응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북구도 이번에 저희 그 좀 더 이렇게 촘촘히 챙겨서 초기 대응이 우리 그 구청에서 거기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갑작스럽게 비가 몰려와 보면은 접근이 안 되니까 이번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을 그 지역 주민들께서 또 탄소 중립 하시는 단체들이 같이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하고 또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CCTV나 관제 컨트롤 타워는 구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한번 이렇게 모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90년도 한강 대우운수 때 상황실장을 해서 한강이 거의 맞다. 또 그쪽에 근무하셨었죠. 네, 그렇죠 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재난이 우리 그 국민들과 또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촘촘히 챙겨야 하고 그런다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방을 많이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빈도에 맞는 방제 시설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지방에서는 정부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좀 더 오버해서 이렇게 재난이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해서 최소한 제3피해는 우리가 옛날부터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천재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 인명피해를 정말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가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더 열정을 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더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립 그린 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돈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돈은 이제 북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네. 또 이게 광역시 요구해야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따와야 되는 것도 있고 예. 이 부분을 이제 구청장님이 이 행정조직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 이 말씀 한 가지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행정조직 내지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면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책임 영역인 방제 영역에 있어서는 최대한 가능한 대비 범위들을 책임지고 하겠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말씀 주셨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렇다면 청장님 만약에 그 기후 돌봄에서 재난 안전 시스템 매뉴얼을 만든다면 좀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시 전출입신고시 그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배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매뉴얼 지역별 환경 매뉴얼도 거기 담고 재난 안전 매뉴얼도 담아서 우리가 마을이 위급했을 때 어느 장소에 어디서 대피를 하고 폭염 장소는 어디고 좀 폭염, 폭우, 폭설 등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기후 돌봄 시스템도
인구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노인 인구가 많은 시대지만 또 지금 젊은 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 좀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탄소 중립 그 그린 마을 만들기를 맡으신 그런 그 우리 그 활동가 분들하고 또 우리 중간 조직을 맡고 있는 그 이렇게 또 도시재생 공동체 마을 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그 또 우리 그 정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국비 사업에는 공무원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저희들이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전출입이 잦은 편인가요? 이 그 북구 전체가? 예. 아까 보니까 40만 약간 넘는 정도. 예, 예, 예. 예. 전출입 시에 반드시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매뉴얼 자체가 예.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현장에 한 10일 동안 계속 있어 봤어요. 환경 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기후 비상사태가 됐고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응하면서 회복력 도시를 만들어 이게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저 솔직히 교수님 아까 기후돌봄 그 책 샀어요. 예.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예. 솔직히라고 붙이신 이유는 아직 안 읽고. 아직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인데. 예, 안 읽어봤어요. 예. 안 읽어봐, 안 이거 읽어봤어요. 제가 쓴 책도 아닙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 예, 근데 이 책을 사서 보면서 예. 기후 정의 시대에 어떻게 환경과 돌봄을 같이 가져갈 건지 되게 고민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도 너무 감사드리고 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그거는 좀 이따 이렇게 예. 질문을 한 번 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지금 감춰두셨던 질문이 드셨습니다. 네네. 이게 아픈 칼일지 뭘지 모르겠는데. 아프진 않습니다. 교수님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저 공감하고요. 저희가 저는 주민자치 회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건양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마을에 10개 조직이 들어와 있으니까 3개 마을이니까 뭐 30개 이상의 조직이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네, 기후돌봄 개념을 마을 단위로 적용할 때 마을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 조직이 최소한 갖춰야 할 제도적인 조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생각해 보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매뉴얼을 갖춰야 되고 이것들이 자치 지방 정부와도 또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곳이 가질 수 있는 힘 같은 것들 우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위기 상황이나 이런 곳에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는 걸 팬데믹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에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쪽으로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반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적인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충분히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양원규 회장님께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 자신들이 만든 권양시내 사례를 보면 권역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가 공동체 안에 있고 누가 보호망 밖에 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 안에 누가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제 위기 상황 때 접촉하고 알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같이 대응하는 일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근거를 저희들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도 보면 반복된 연합회의와 공동 실천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 사이에는 지금 신뢰관계 자본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신뢰관계 자본. 근데 이 신뢰관계 자본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북구청장님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위기일 때 뭐 그럴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역에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게 이런 신뢰 자본이거든요. 그리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 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거 그 허승희 사무국장님 말을 빌자면 소위 말해 15분 도시를 만드는 것, 15분 전파 지역을 만드는 것, 15분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지속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속적인 연결고리가 자체로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저는 지역 자치체와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역 자치체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지역 자치체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저는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여기 통해서 소위 말해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그리고 아까 누가 보호망 안에 있고 누구 보호망 밖에 있다는 거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역에서 누가 비닐하우스에 살고 그러니까 다 누가 그런 거 다 아는 우리가 일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지역 네트워크가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돈을 지역 그 행정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쓸 때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어디다 쓰는 방향 써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결국은 예산을 쓴다는 건 사안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좀 더 잘 활용해 보면 주민 자치회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관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이분들이 같이 만나고 같이 실천하고 그리고 저는 같이 교육받고 지속적인 교육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가보시면 그 교육 기회가 없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리고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교육을 하러도 하도록 안 오시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교육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뢰 자본을 쌓고 그 자치회 단위의 결정권도 좀 많이 좀 이양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예산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청장. 그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 오기 전에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맞습니다. 광주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제화도 북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제 이게 기초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광역으로 이렇게 다 또 넓혀 나가고 지금 저희들 1년에 초창기가 되면은 그 이렇게 있는 한 100여 분 되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들이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처음부터 의제 발굴해서 그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서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억 정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나가고 제가 와서는 뭐를 했냐면은 청년들도 목소리를 좀 내서 청년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 목도 주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에게도 근데 청소년 분과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청장님 그 지금 우리 그 청소년 문화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집합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원해요. 또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체육대회도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데는 그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그 언론을 터줍니다. 그러면 그해서 힘의가 되면은 한 번은 이렇게 그 된 데를 그 하나도 반영이 안 하길래 그거는 위원장이 안 맞습니다. 청년들 분과 또 청소년 분과라 해서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그쪽에 목소리를 내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나중에 사회인들이 되고 어차피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광주를 끌어갈 건데 그분들에게 역할을 줘야 합니다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적은 액수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잘 자라야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해 주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예. 교수님 말씀처럼 그 위에서 내려오는 관리가 아니라 기후 돌봄 정치는 관계라는 부분이 많이 관계가 곧 실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후 돌봄 정치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한번 말씀 듣고 기후 돌봄 정치요. 사실 이제 근데 그 아까도 제가 전반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내에서도 지역마다 맥락이 또 다르고 대처 방식이 다 다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를 설명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기후재난 시대 때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거 유형을 들여다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반지하 그리고 옥탑, 고시원. 그래서 이제 기후재난 하시는 분들이 이 반지하 그리고 옥탑, 고시원 합쳐서 지옥고라고 부르거든요. 지옥고. 예, 지옥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주거 유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이 안에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닐하우스나 막 이렇게 천정이 없는 분들 계세요. 주거 지역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국가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실태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럴 것 같은 지역을 파악해서 20% 정도를 조사해서 자기들이 20% 정도라고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그냥 곱하기 5하는 방식으로 제가 그 실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에 제가 이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서 이 태스크포스 팀이 전수 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듣긴 들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요. 그러면 최초에 무슨 자료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그것들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거 어디냐라고 하면 늘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들고 날고 그죠? 뭔가 사라지고 그럴 들고 때 날른다고요? 아니요. 들고 남이 있다. 들고 남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속에서 뭔가 어떤 주거형은 또 더 생겨나가기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은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그 단위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관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연결성이 상당히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던 동네 지나가면서 안녕하고 지내던 그 관계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는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이 지역마다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디지털로 전파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방식의 전파가 필요하고 다른 방식의 보호 대책이 사실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 많이 살고 그러면 디지털로 전파도 되고 뭐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역에 넓게 흩어져 사시는 분들이 또 많으면 그게 전파하기가 상당히 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어떻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파하고 뭐하고 연결되고 서로 알리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신뢰관계를 잘 구축해 놓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역에서 행정 말고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협력관계를 통해서 뭔가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위기 상황에서도 막연한 게 아니라 서로 알던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공적인 것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실제로 협동하는 협력 그 정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문제를 같이 공동 대응하는 힘이 이제 생겨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그래서 아까 지역 주민자치회를 잘 강화시키고 그 속에서 그 자본을 만들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혹시 첨언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20년 특별 재난 지역이 되고 이번에 5년 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가 이제 200년 빈도니까 200년 만에 또 와야 하는데 갑자기 5년 만에 오니까 그거 대체가 안 되잖아요. 국비 사업이나 우수처리 시설에 이런 가지 많이 시설을 해놨지만 이제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수해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장님? 그러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또 오는 거니까 예측치 못하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차수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난 지역은. 그래가지고 하면 이번에 상가나 반지하나 원룸 이런데 고시촌에서 한 700가구 정도 300만 원씩 차수판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비 오자마자 이렇게 가림막을 치기 때문에 침수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쌍방향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좀 재난관리 기금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단기간에 또 오는 그 비를 대비해서 주민들의 그런 그 또 그런 수건 사업들을 풀어 나간다니까 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우리 패널 말고 앉아 계신 분들의 한번 질문도 한두 개쯤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아까 이제 방송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송, 저는 또 제가 방송 전공이니까 이 재난 방송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공영 방송이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역할이 이제 원래 재난 방송 역할인데 그 재난 방송이 잘 작동하지 않다고 느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이미 잘 작동하고 있었으면 지역 단위에서도 이 재난을 방송을 통해서 뭔가 좀 잘 알리고 해결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잘 안 되지? 우리 새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애초의 문제의식을 좀 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즘 그 비가 국지적으로 많이 쏟아지거든요. 광주만 해도 저쪽은 해 떴는데 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상청에서 하는 그 예보는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그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전문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방송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또 타 옆에 동에 보면 도농복합도시라 거긴 또 달려가서 전해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방송국을 매개체로 해서 단합이 되더라고 소통이 되고 예. 이제 방송을 한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와서 서로 소통이 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국 전달 사항도 좋지만은 같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원래 그 공동체나 사회성은 매체가 연결해 주는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라든가 이런 게 이 역할을 하자고 해서 만든 거지만 그 주파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허가도 되게 좀 어렵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요즘 또 라디오 수신기 잘 안 들고 다니니까 주로 유튜브로 보고 체육을 다 한 200명쯤 박아놔야 되는데 전국에 그래서 재미있고 막 그러니까 모여있고 그러니까 재난도 대응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문제의식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현실화시키기가 아주 쉽지 않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난 상황이 응급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보냅니다만은 사실은 이급 상황에서 핸드폰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효과 있는 것이 이제 동네의 재난 방송인데 그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타워 있는 재난 상황실에서 그 동네 예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런 부분은 그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네 예보가 가능하도록 그러면서 그게 떨어지면은 이번에 그 우리가 접근이 어려웠던 신안동이나 맥거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간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이런 것들 보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넷플릭스 대홍수가 개봉을 했는데 평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왜 주민 여러분 뭐 이거 있잖아요. 농촌에서 쓰이던 사실 그게 되게 좋은 매체인데 사실은 현대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생기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혹시 김 박사님 뭐 말씀하신 거죠? 아니,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저는 계속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저희들이 디지털 격차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디지털 격차가 생각보다 재난시나 이런 때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세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디지털 격차가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제 사회는 다 디지털로 옮겨가니까 아까도 우리 그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위기가 오면 일단 재난 문자부터 날리는데 근데 그 재난 문자를 실제로 보는 사람이 다 보고 그걸 했으면 아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매뉴얼 나누어주라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 매뉴얼을 들어오는 사람한테 나누어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그걸로 대체가 디지털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고 특히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지역에 더 사람이 모여 사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흩어져 사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농촌 지역도 있고 뭐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는 방식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뭔가 그 지역의 그 알리는 내용들도 구역별로 뭔가 방송할 수 있고 뭔가 알릴 수 있는 거로 나눠서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그 차이점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차이점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라는 그 전파 방식,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개의 샘플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다 보면 그리고 각각의 다른 지역도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데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또 샘플이 돼서 넘어가고 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전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좀 대응 방식에 대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창구도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두 분 정도 한번 그 플로어에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이게 훌륭한 성과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주 특정 생활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탄소를 줄여도 전 세계에서 탄소가 안 줄면 우리만 줄이게 되고, 예, 우리만 줄이면 우리만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고, 결국에는 대처와 복구에서 일단은 그 힘을 발휘해야 되면서 예방 쪽에 지속적으로 지역이 실천해주는 그런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팩이라고 하는 게 되게 훌륭한 성과지만 이제 그게 한계가 또 있는 성과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우유 팩차기 하면서 네트워크를 키우긴 했는데, 어쨌든 그 네트워크가 키워진 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한 의미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방송 들으실 분들은 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주로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수도권은 니들이 해내야지 우리가 뭘 해,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단 말이에요. 즉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세금 낼 만큼 냈고 니들이 눈 오면 뭐 뿌려주고 물 차면 니들이 우리 꺼내주고 이래야지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막 구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 분들이 구해주려고 나설까도 잘 모르긴 한데, 예. 지역마다도 이제 경험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거나 이렇게 말씀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예, 부산 지역을 대표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 지역인가요? 저희 자기소개도 해야 되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까지. 부산에서 태어나서 인천에 살고 있는 예.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한 짧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약간 문화권으로 나눴다고 하셨는데, 건양시는 어떤 문화권에 속해서 생활권. 생활권이나 이런 거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또 주민센터에서도 저희 동네에서도 우유팩이나 폐 건전지를 가져가면은 휴지나 새 건전지로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지, 아까 약간 말씀하신 게 우유팩 수거차를 이제 장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좀 더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 발표 자료의 한계점에서 이제 자원순환 네,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빛거울 강주잖아요. 그러면 혹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더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돌봄 키워드에서 1인 가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일 거고, 본인이 이제 건양신이나 이런 쪽도 뭐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네트워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4개를 준비하신 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다시 일로 갔습니다. 예. 근데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필요한 부분에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건양신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오늘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건양신. 예. 뭐 기억 남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건 무슨 생활 권역입니까? 어떻게 나누어진 겁니까? 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소대 말씀드렸듯이 건양시는 3개 마을이 그 하나로 합쳐져서 건양신 탄소 그린 마을로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건국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동인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분동이 됐거든요. 그 다음 분동이 양산동으로 분동을 해줬고요. 건국동이.
또 인구가 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신용동으로 분동을 했습니다. 애초에 한 단위였다가 분고가 된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세 개 동이 원래 같은 생활 지역, 같은 생활권을 했는데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세 개 동으로 분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뭐 형제 같은 그런 동이죠. 좀 친합니다. 하나에서 한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같이 잘 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같은 지역권이 되니까 더 친해졌고 주민들 역시 또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타 동에 비해 많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양신 탄소 그린 마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생활적인 측면하고 확실히 결합되어 있는 권역인 네. 건 맞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팩 모으기 뭐 이런 거 주민센터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주 새로운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을 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제가 사무국장을 있고 있어요. 저도 주민자치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봤답니다. 진짜 행정에서 종이팩을 갖고 가면 정확한 수거량이 조사되고 있는지 깨끗하게 모으고 있는지 씻어서 펼쳐서 말려서 그게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은 그거를 하나의 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일로 보기 때문에 검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진짜 질적인 고품질 종이팩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달랐었고요. 종이팩 전용 수거 차량은 저희들이 1년이라는 단계에서 실계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량과 모든 것들을 계측했고 저희들 행정에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전용 수거 차량이 왜 마련돼야 되냐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의 수거 차량에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왜 우리가 종이팩 올바르게 분리 배출되는 게 이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행정이 요구를 했죠. 종이팩 전용 수거 차량을 마련해달라. 근데 새로운 건 마련하진 않았어요. 하나의 또 차량도 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 그러면 별도의 수거 차량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 기존의 수거 차량 풀 안에서 풀 안에서 종이팩 배당을 수거 하는 차량만 거죠. 예. 돌게 됐고요. 이것도 즉시 돌아갑니다. 권역별로 필요한 곳에서 오늘 몇 월 며칠 날 수거해 주십시오 하면 총량만 재면 행정에서 차량 요구 그다음에 화장지로 교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효율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해놓고 이제 양대로 돈 받고 이런 사람 아니면 성과로 처리받는 사람들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주민 참여형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생활 밀착형이었어요.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화장지로 교환되는 거. 그것도 재생폴포 화장지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화장지 어디서 사? 그 정도로.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었어요. 교육이 수반되지 않은 활동은 지속성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지금 뭐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 중에 막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태양광 그 부분을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건축법상 다 이렇게 태양광이 이제 그린 그 이렇게 만들기 사업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이렇게 잘 설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그 자금률이 그 200%가 넘거든요. 거기는 이제 풍력, 뭐 저력, 태양광 여러 가지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건들이 좋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만은 그 광주는 이제 이렇게 이런 여건들이 좀 안 되니까 건축물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리더들이 좀 역할을 더 해서 지금 아리백 산단으로 가면은 혜택이 많잖아요. 이게 전남은 다 이렇게 그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22개 시군 전체가 지정이 됐는데 광주는 지금 아직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군데군데 저도 오늘 오전에 태양광을 우리 책거리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또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재생에너지를 더 좀 확산해서 우리 전기에 대한 자금률을 더 높이는 것이 광주에도 목표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더 좀 많이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픈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 전남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됐었던. 그거는 그 5국 삼특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 이미 예. 그 행정구역이 다 깨진 겁니다. 아까 우리 예, 교수님 이제는, 말씀 충청권, 전남 광주권, 또 뭐 이제 부울경권, 대구 경북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동네에서 잘 자기의 그런 지역 전략 산업들을 잘 짜가지고 그 상생해서 가져오라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그쪽에 전남에 가는 게 더 낫죠. 아하, 그런 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통국에 같이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기술과 만들어 놓고. 기술과 인력은 광주에 있고 예, 예. 딴 전력과 예. 또 이제 그 부지는 또 전남에 있기 때문에 예, 상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학용 교수님. 아니 뭐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저도 재활용 뭐 이런 거 나갔을 때 가끔씩 분리수거하면서 이런 식의 분리수거가 진짜 도움이 될까? 네, 특히 제가 맨날 예. 분리수거 내놓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예,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차량이 가져와 수거해가는 방식이나 그리고 사실 열심히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분류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분류해놨는데 그 분류를 무의미하게 수거해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행정이 같이 움직여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또 이제 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구청장님도 신경 쓰니까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그거 들어주지. 구청장님의 관심 사안이 아니거나 거기 리더들의 관심 사항이 또 아니거나 하면 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거의 안 되는 이제 구조로 또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 이야기할 때 거버넌스 문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문제 하나를 처리할 때 어떤 주체 하나가 단일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에 맞아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옛날에 거버먼트는 그냥 찍어 누르면서 해 그러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체계를 제가 봤을 때는 광주에서 이제 만드는 그 체계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북구에서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들으면서 의미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예. 지금 이 토론 집에는 4시에서 6시 반으로 돼 있습니다만 4시에서 6시, 원래는 4시 반에서 이제 6시 정도고 6시 반 정도까지도 이제 지금 버퍼를 둔 상태인데 그래도 너무 꽉 채워서 끝내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대충 끝낼 시간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거 가운데 이제 돌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가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주셔서 그 얘기를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우리 듣고 그 다음에 맺은 말을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듣는 걸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예. 1인 가구 돌봄 체계는 일단은 행정에서 기본 실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태 관련돼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받고 정확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이 정확히 뭔지 필요 부분이 다 달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월별 그 자생단체장님들한테 요청해가지고 필요한 1인 돌봄을 파악하고 발굴해서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논의한 다음에 그분과 미팅을 하고 그리고 미팅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돌봄 체계를 좀 하려고 구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주시면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사업을 다시 뭐 예산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 그 탄소 중 그린 마을 만들기 지원사를 때로는 점검하고 어떻게 기후 돌봄 고도화로 그러니까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시스템 정비 단계로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의 히트 작품 건양신을 주도하고 계시는 양웅기 회장님의 맺은 말,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갑자기 건영신이 전국 방송을 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건영신 얘기 나왔고 주민자치회 나왔으니까
젊으신 분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탄소 중립의 뭐 일환이라고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든 마을 공동체든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탄소 중립을 실천도 할 수 있고, 마을에 어느 누군가는 또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여러분들께서 마을 일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주민자치 회원님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그래도 그 맨 마지막에 또 노래 부르시는 분은 다른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김만권 선생님 먼저 하시죠. 예. 예. 자꾸 이제 기후 재난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온열 환자 쏟아진 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지역이 쉼터 만들어지고 그런 게 다 그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온열 환자들 숫자가 제가 보니까 해마다 줄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또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저는 그때 만들어 놓은 대책들이 좀 효력을 다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기후변화가 뭔가 2023년, 2024년, 2025년 지난 3년간이 뭔가 변곡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우리가 탁 치고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었나. 저 여러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엔도 그렇게 발표하고 뭐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네이처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1961년생이 폭염을 한 번 맞을 때 2021년생은 7번 맞는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홍수는 3배, 산불은 2배,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탄소 중립 그리고 이렇게 특히 그것들이 재난이 되었을 때 거기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런데 그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은 뭐냐? 평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관계, 신뢰관계. 예, 그리고 그 신뢰관계를 뭐로 만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대응을 통해서 그 신뢰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성과도 말씀 주시고 경험도 나누시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안도 받으시고 과제까지도 또 떠안게 되셨습니다. 네. 북구청장님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어쨌든 주민 주도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정말 그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지배한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민자치에도 옛날 위원회식으로 관변 성격보다는 마을 활동가들이 좀 들어가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또 목소리를 좀 내고 지역사회를 끌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조금 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주도해야 하는 거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주제가 이제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과제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 한다고 해서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조그만 실천들이 모여져서 어쨌든 그 지역사회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지구 위기 시대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김만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 재난, 기후 돌봄까지 이어서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같이 회복력, 지역 회복력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북구형 탄소중립 그린마을 고도화 방안이 이제 그 기본안이었고요. 좀 더 크게는 기후와 돌봄과 재난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해시 안에서는 엄청 자치가 잘 되시는데 각자 마을에선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마음이 쏠리는 곳, 내 생활권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물리적인 자기 지역이 그래도 되게 중요한 나의 생활권이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훈련받으신 바를 거기서 풀면서 주도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예.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